우리는 한때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모든 것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밝게 빛나는 태양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습니다. 제법 그럴싸했지만 그 또한 사실이 아니었죠. 태양 역시 그보다 훨씬 큰 무언가의 일부였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이 우주는 얼마나 더 크고 넓은 걸까요?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 에베레스트 산 정상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아주 작은 언덕에 불과하죠. 지구에서 본 에베레스트는 공에 묻은 진흙 정도입니다. 목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부피가 지구의 1300배나 되지만 그래봤자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불과하죠. 태양계의 주인, 태양입니다. 태양 혼자서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 지구는 까마득히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양도 우주에서 빛나는 수없이 많은 별들 중 하나일 뿐이죠.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 A는 태양의 약 2배 크기입니다. 이들보다 훨씬 큰 별들도 존재하죠. 붉게 빛나는 이 별, 베텔게우스는 태양의 700배 이상 큽니다. 이 별이 가장 큰 별일까요? 스티븐슨 2-18.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별입니다. 이쯤 되면 태양과 나란히 두고 비교가 불가능하죠. 지름이 무려 2000배나 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큰 별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있죠.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블랙홀입니다. 가장 큰 별보다도 무려 130배나 크죠. 이런 크기를 표현하려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죠. 앞으로 등장할 천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니까 이걸 단위로 쓰는 게 좋겠네요.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도 지금부터는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하죠. 자, 그럼 이제 여행을 계속 해볼까요? 이것은 태양계 바깥쪽에 먼지와 얼음이 뭉쳐진 덩어리, 오르트 구름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하지만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우주 구름이 있죠. 창조의 기둥, 성간가스와 먼지 덩어리입니다.
이 가스와 먼지 속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기 때문에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지만 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먼지 구름도 별의 집합, 성단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메가 센타우리, 센타우르스 자리에 있는 구상성단입니다. 중력으로 모인 별들이 둥글게 뭉쳐있죠. 무려 지름이 160광년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엔 이르죠. 이것도 앞으로 나올 것들에 비하면 아주 작으니까요. 이제야 처음으로 별들의 도시 은하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죠. 상상도 하기 어려운 크기지만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작디 작은 외소 은하에 속한다는 겁니다. 처녀 자리의 은하입니다. 거대해 보이지만 이것도 그리 큰 편이 아니죠. 그리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계, 지구를 품은 우리 은하입니다. 아름다운 나선형의 은하. 우리가 종종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단면이죠. 크기는 12만 광년에 달하고 총 질량은 태양의 약 3조 배에 달하죠. 품고 있는 별의 숫자는 4천억 개 이상입니다.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대하죠. 그렇다면 이 우주에서 우리 은하가 가장 거대한 구조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밖에서 최초로 발견된 외부 은하입니다. 그 크기는 우리 은하의 2배에 달하죠. 우리 은하는 그저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하의 무리, 은하군입니다. 우리 은하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부 은하군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구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하군이 모여 형성된 은하단, 또 그 은하단이 모여서 형성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약 10만 개 이상의 은하를 품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독립 구조 중 하나, 물고기 자리, 고래 자리 복합 초은하단입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2배 크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여기까지죠. 하지만 이 또한 우주의 전부가 아닐 겁니다. 지금 보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추측한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에 불과하니까요.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엄청나게 커다란 우주에 은하와 별들은 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왜 하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모든 것들은 빅뱅, 급팽창의 순간 터져나온 에너지의 흔적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푸르고 붉은색의 차이는 에너지 밀도의 차이입니다. 그리 큰 차이는 아니죠. 10만 분의 1 정도니까요. 처음에는 무시해도 될 정도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138억 년이 흐른 뒤엔 어떻게 될까요?
작은 도랑이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모이듯 이 초기 에너지 밀도의 차이에 따라 입자가 형성되고 기체가 모여들고 별이 탄생합니다. 원시 은하가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작은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이 거대한 우주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듯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놀랍도록 창대합니다. 우주는 우리의 상상조차 허락되지 않을 만큼 거대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너무나 작고 작은 티끌 같은 점일 뿐이죠. 인류가 성취한 모든 것, 슬픔과 기쁨, 이 모든 것의 무대가 이토록 작다는 것. 어쩌면 그래서 더욱 놀라운 일일지도 모르죠. 저 거대한 우주의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곳에서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연일까요? 우주의 크기만큼이나 경이로운 일이죠. 모든 존재는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것은 별이라 해도 다르지 않죠. 별들도 자기만의 일생을 살고 있거든요. 태양처럼 가벼운 별들은 조용히 일생을 마감하지만 더 무거운 별들은 조금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엄청난 질량, 강한 중력을 가진 이 별들은 최후의 순간 태양의 수천억 배에 달하는 눈부신 빛을 쏟아내죠. 별의 최후, 초신성입니다. 오리온 자리 주변에 아주 밝은 세 개의 별을 겨울철의 대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밤하늘 한켠에서 반짝이고 있지만 사실 이 거대한 삼각형을 이루는 별들은 그 삼각형의 크기만큼이나 아주 무거운 별들이죠. 삼각형의 꼭지점,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는 태양 질량의 2배. 베텔게우스는 태양 질량의 무려 10배입니다. 막내인 프로키오는 태양의 1.5배 정도 되는 작은 별입니다. 이 세 별의 공통점은 모두 특별한 최후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별은 그 질량만큼의 힘, 중력을 발휘하죠. 그리고 바로 그 질량으로 인해 별의 생애, 그 마지막 모습이 결정됩니다. 자, 그럼 조금 위험하지만 별의 죽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별은 위태로운 균형 위에 존재합니다. 별이 일으키는 핵융합 반응이 바로 그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죠. 무거운 별의 강력한 중력이 별을 구성하는 물질을 안쪽으로 잡아당기면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중력에 대항하는 힘을 냅니다. 그렇게 중력과 핵융합 반응이 밀고 당기는 덕분에 별이 동그란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핵융합 반응은 언제까지고 계속되진 않습니다. 재료인 수소가 모두 소진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수소 핵융합이 불가능해지고 균형이 무너집니다. 중력이 훨씬 강하게 작용하면서 별을 안쪽으로 잡아당깁니다.
마치 오렌지를 꽉 쥐어짜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폭발. 강렬한 빛과 함께 산산조각난 별의 잔해가 온 우주를 향해 퍼져나가죠. 이렇게 우주를 구성하던 한 존재가 찬란하고도 장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 밝게 빛나는 죽음의 불꽃놀이죠. 초신성 폭발이 끝나면 남은 잔해의 핵과 전자가 모두 중성자로 바뀌면서 아주 작은 공간 안에 압축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를 중성자별이라고 부르죠. 중성자별은 아주 기괴한 별입니다. 밀도가 아주 높아서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죠. 손톱만한 공간에 자동차가 무려 2억 대나 들어가 있는 것과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어떤 초신성은 중성자별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커다란 별이 초신성 폭발을 하면 더 강하게 압축되어 작은 점의 엄청난 질량, 즉 중력이 발생하죠. 급기야는 빛과 시간조차 빨아들이는 괴물 같은 천체. 블랙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더 이상 다른 모습으로는 변할 수 없는 종착지죠. 별의 최후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마는 걸까요? 별의 마지막 순간. 이 폭발에서 수많은 원소가 새로 태어나기도 하죠. 폭발과 동시에 우주 전체로 그 잔해가 퍼져나갑니다. 별이 온몸으로 잉태한 원소들이 우주 공간에 씨앗처럼 뿌려지는 겁니다. 인이라는 원소가 그중 하나죠. 인은 DNA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소입니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원소이기도 하죠. 이 말은 결국 지구의 생명을 구성하는 원소가 바로 초신성 폭발의 잔해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이 우주 공간에 뿌려지지 않았다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었을 거란 의미죠. 물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초신성의 후예인 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주의 일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별의 먼지라고요. 겨울 밤하늘의 무거운 별, 베텔게우스를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오리온 자리의 이 무거운 별은 죽어가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100만 년 뒤일지도 모르죠. 혹은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별이 언젠가 그 최후를 맞이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 베텔게우스가 폭발한다면 이 별을 보며 맹세하던 사랑도 먼지처럼 흩어질지 모르죠. 하지만 슬프지도 허무하지도 않습니다. 별의 죽음이 남기는 불꽃 같은 마지막 선물.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별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하지만 모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죠. 수명을 다한 별은 백색 외성이 되어 떠돌기도 하고 중성자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기이한 죽음이 있죠. 태양의 수십 배나 되는 무거운 별이 마지막 불꽃을 비명처럼 터뜨리고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어딘가로 깊숙이 숨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캄캄한 우주의 일부가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지금부터 사라진 별의 흔적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별들은 힘의 균형 위에 존재합니다. 동그란 별의 형태는 모두 그 절묘한 균형 덕분이죠. 하지만 모든 별은 언젠가 그 균형이 깨지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핵융합의 원료가 모두 소진되는 순간 그 균형은 깨지게 되죠. 이제 별은 중력으로 인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작게 응축된 별은 결국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별들은 죽음 이후 아주 기괴한 존재로 변합니다. 태양의 수십 배에 달하는 거대한 별은 너무나 큰 질량이 아주 작은 크기로 압축되면서 밀도가 무한대에 가깝게 커지죠. 작은 점에 모인 거대한 질량이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뒤틀리게 합니다. 초신성 폭발 이후 질량이 무한히 응축된 이 별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별을 볼 수 없습니다.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져 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어딘지 수상합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듯 주변의 모든 것이 무언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돌기 시작하죠. 물질이 공존한다는 건 중력이 있기 때문이고 중력이 있다는 건 그 가운데 질량을 가진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무언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건 어쩌면 사라진 별의 흔적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주변을 맴도는 밝은 색의 도넛 같은 띠입니다. 우주 공간의 가스와 먼지들이 검은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둥근 띠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광속의 절반으로 가속된 입자들이 마찰하면서 온도가 수억 도까지 올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볼 수 없는 이유는 빛조차 그곳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저 빛의 테두리 안쪽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빛이죠. 강착 원반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질량을 품고 거대한 중력으로 주변의 물질과 빛, 시간과 공간까지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집어삼키는 존재. 이곳에 한 번 발을 담그면 우주의 그 어느 것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끝없는 심연분. 블랙홀입니다. 강착 원반의 안쪽, 저 심연에 가까운 곳은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블랙홀을 감싸고 있는 경계, 사건의 지평선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경계를 넘어선 어떤 존재도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는 특이점이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죠. 이것은 덫입니다. 저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에 이끌려 다가가면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심연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오직 어둠뿐일까요? 블랙홀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입자의 정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가 그대로 보존되는 셈이죠. 어쩌면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원시 블랙홀에는 우주 탄생의 비밀이 오롯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엿보려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전 결심했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괴물의 입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기이한 곳입니다. 이곳은 공간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죠. 제가 왼쪽으로 움직이든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블랙홀의 중심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락할수록 주위는 점점 더 어두워지죠. 블랙홀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의 작용도 강해집니다. 이제 제 몸은 국수 면발처럼 길게 늘어나기 시작하죠. 저는 죽은 걸까요? 아직 찰나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중력이 클수록 시간의 흐름도 느려지기 때문이죠. 무한대에 가까운 중력이 작용하는 이곳을 밖에서 본다면 아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주의 시간은 평소처럼 흘러 수백, 아니 수만 년의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겠죠. 시공간이 왜곡된 이곳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누구도 알지 못한 우주가 품은 엄청난 비밀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전부 상상일 뿐입니다. 블랙홀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 검은 괴물은 그리 드문 존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는 태양의 수십만에서 수백억 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블랙홀이 존재하죠. 블랙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괴물이 되어버린 별. 별의 죽음이 남긴 슬프고 무서운 잔해일까요? 아니면 우주의 모든 정보를 빨아들인 채 그 안에 또 다른 무언가를 잉태하고 있는 새로운 창조자일까요?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존재를 기다리는 죽음이라는 운명처럼 블랙홀은 우주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품고 모습을 감춘 채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한 채 말이죠.